저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아인스 파트너의 임세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네. 성과관리의 개념이라든지, 최근 성과관리의 트렌드, 그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게 성과관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이 사례들도 일부는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일단 평가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공정성, 객관성, 육성 및 성장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평가는 왜 할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평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채팅창으로 좀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공정성, 객관성, 육성 및 성장 중 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 던졌을 때 평가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모두 줄 세우기, 네, 육성 및 성장, 회사의 성장, 네, 보상, 네, 육성, 그렇군요. 음, 네. 음. 네. 채팅으로, 네, 많은 분들이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육성 및 성장이 평가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 제도를 설계할 때 인사 담당자들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네, 목이 메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평가라는 것 자체가 평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승진이나 보상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평가의 본질인 육성 및 성장보다는 공정성이나 어떻게 하면 평가 제도가 조금 더 공정할까? 어떻게 하면 평가 제도를 정말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평가의 본질은 육성과 성장이 좀 맞습니다. 회사가, 네, 사람을 보는 관점 중에요.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뭐 비용이냐, 네, 자원이냐라는 관점들을 봤을 때 대부분 자원으로 네,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좀 의역해 보면 휴먼 리소스라고 불려지는 것도 회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자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리소스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회사가 사람을 코스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나 회사에 기여하는가들을 측정해서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뭐 비용의 관점도 일부는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예, 이런 자원 관점, 리소스 관점에 사람을 보는 관점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회사의 핵심 가치는 네, 성장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면 성과는 반드시 높아진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네, 사람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성장시켜야겠다라는 것, 그리고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키워드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육성시키고 성장시켜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내게끔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회사의 성장과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라는 게, 회사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연구를 했을 때 의욕적으로 일하게 하거나 혹은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기업에서 많이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키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은 의욕적으로 일하게 하고 냉철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회사는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성과 관리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라는 개념이 뭐 근래에 들어서 만들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의 시초를 보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성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테일러의 과학관리법이라는 이 내 어떤 이론이 현대의 성과 관리의 기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테일러라는 사람은 표준화함으로써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획, 측정, 통제,
그리고 피드백, 이 순환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 관리라 함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측정하고 피드백해주는 과정이 순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일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테일러의 이런 성과 관리 이론 기초로 해서 과학적 관리법을 기초로 해서 근대까지 많은 이제 그 성과관리 기법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무직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의 MBO 이론들이 좀 많이 생성되게 됐고요. 그거를 좀 보완한 형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BSC 기반의 이제 중장기적인 모습들도 일부는 좀 다뤄야 된다라는 BSC 이론들이 좀 나오게 됐고, 근대에 일어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사업 혁신이 가속화되다 보고 외부 환경들이 자주 좀 급변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짧은 주기의 유연한 목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뭐 애자일 성과 관리나 OKR 이런 내용들이 이 근대 2010년대 이후에 많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과관리도 이런 성과관리 진화 흐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성과관리의 흐름이 이제 대두된 내용들은 1990년도 IMF 이후에 외부 자본에 의해서 이런 요청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 IMF 이후에는 그전에는 연공서열 중심의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미국식 성과주의가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채권단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성과연봉제라든지 BSC라든지 MBO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좀 들어오게 좀 되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개인 성과 기반의 평가 보상 체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상태였고요.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쨌든 그 단기 성과 중심의 MBO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거에만 포커스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직무 전체 혹은 업무 전체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라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개선의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R&D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이런 성과를 일부는 강조해야 된다라는 흐름도 좀 나타났고, 그런 것들이 시대의 이제 흐름과 좀 맞닿아가면서 빠른 피드백, 그다음에 짧은 주기, 그리고 동료 평가의 평판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애자일 성과 관리라고 불리어지는 이제 참여적인 성과 관리 방식이 요새는 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성과 관리 흐름이 결국엔 MBO, BSC, 애자일 성과 관리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네,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MBO 목표 관리는 가장 포커스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어떻게끔 연계되게끔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1950년대 피터 드러커가 제안할 때에도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잘 연계되는 것이 성과 관리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MBO의 핵심은 이 목표의 연쇄를 통해서 상위 전략과 개인의 목표가 잘 연계되게끔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혹은 동기부여나 의욕을 위해서 매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목표 설정하는 데 좀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원칙이라고 불려지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형태, 현실적이고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능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정기적인 검토나 피드백을 통해서 보상과 연계해야 되고 성장과 연계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터 드러커의 MBO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과 관리 시스템의 기본 프레임워크이고요. 현대적인 뭐 OKR이나 애자일 기법에도 일부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BO와 애자일과 OKR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좀 틀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뿌리는 같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나왔던 이제 BSC라고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다차원적인 성과 측정이란 이런 요소도 좀 있는데요. 이런 요소는 1990년대에 들어서 단기적이거나 혹은 정량적인 이런 그 목표 중심에서 조금 중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이런 편향되어 있는 이런 지표들을 조금 다양한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반대급부에서 나온 이론적 내용인데요. 노턴과 카플란이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서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성과들을 좀 측정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좀 만들어내고 그걸 좀 시각화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회사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 목표 어떻게 연계할지 혹은 중장기적인 성과에 어떻게 좀 포커스가 좀 되어 있는지 등등을 조금 안내할 수 있는 이론적 자료로서도 이런 BSC가 좀 활용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자일 성과 관리와 OKR은 그런 흐름에 더해져서 목표를 좀 유연하게 좀 바뀌어야 된다. 시장 환경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전략이 바뀔 때 그거를 조금 목표 관리나 이런 성과 관리가 조금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그 목표 관리의 텀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가면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좀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에자일 성과 관리와 OKR이 좀 나타나게 좀 됐고 이 이론의 특징은 MBO나 BSC는 뭐 연단위 혹은 반기 단위 이런 형태의 조금 긴 텀의 성과 관리였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짧은 주기에 목표 설정 및 검토 피드백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성과 평가할 때만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개개인의 성과를 얼마만큼 개선시킬 수 있는지들을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좀 목표 설정하고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발표하고 전사 목표 얼마만큼 온라인이 되는지 등등을 고려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시야에 넣어놓고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까지도 다 네, 고려해 가면서 목표를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새 이제 추세이고요.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런 OKR이나 AI 성과 관리가 흐름을 좀 타고 있고 국내에도 좀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OKR이라고 불려지는 건 뭐 MBO의 현대적인 좀 진화 형태로서 목표 설정의 투명성, 도전, 그리고 조직이 외부 환경에 얼마만큼 민첩하게 조직 목표를 바꿔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좀 부각된 그런 이론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과 관리와 근대 성과 관리의 좀 이론이 좀 나눠지는데요. 이런 것을 보통 도요타 웨이와 테슬라 웨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 구분이 좀 됩니다. 도요타 웨이는 이제 동양 문화 기반에서 혹은 이제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도요타가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요. 테슬라웨이라고 하는 것들은 빅테크라든지 요새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중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능적 중심으로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특징화해서 도요타웨이와 테슬라웨이라고 좀 불려지는데요. 도요타웨이의 철학은 일단은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팀워크라든지 낭비를 좀 제거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육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도 고려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도요타 웨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웨이는 오너 중심의 탑다운에서 그 오너의 이제 식견이라든지 직관 혹은 의사결정에 의해서 개개인의 리더가 오너의 리더십에 의해서 빠르게 네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고 개인 역량이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좀 뒷받침해주고 그런 것들이 성과주의와 좀 맞물려서 단기적 성과를 얼마만큼 빠르게 달성하는지, 시장 선점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특징화되는 것이 테슬라 웨이입니다. 그래서 육성 중심보다는 현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게 테슬라 웨이 쪽이 좀 가깝고요. 도요타 웨이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사원 사람들을 좀 육성해 가면서 현장 중심에서 리스크를 좀 제거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도요타웨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이라든지 회사의 특징에 맞게끔 어느 쪽을 저희가 조금 더 중시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 성과 관리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 중에 하나는 성과 관리 주기가 옛날보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짧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피드백이라든지 코칭 방식을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업무 따로, 목표 따로, 평가 따로 이렇게 진행됐던 게 일상 업무와 목표가 얼마만큼 잘 들어맞는지 그런 것들이 뭐 평가나 보상이 얼마만큼 잘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런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하나 생겼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표나 목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 목표를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레벨 지표를 좀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레퍼런스 중심의 레벨 지표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 구도화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아예 평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의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다양한 시각의 평가들을 좀 할 수 있는 OKR, 에자일 혹은 피어 그룹 평가 등등의 다양한 이제 성과 관리 방식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과 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그동안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외부 환경 변화가 과거보다는 더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제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접목시켜주지 못했던 부분이 디지털 시대로 급진적으로 좀 진화하면서 디지털 환경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사회적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기도 했고요. 조직도 과거에는 철저하게 기능 중심, 그리고 기능과 기능 간에 혹은 부서와 부서 간에 효율적인 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조직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요새는 조직 내, 그러니까 회사나 조직 내에서 핵심 과제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이 뭉쳐졌다 흩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TF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족되면서 네, 빠른 대응을 위해서 효율적인 이런 조직 구조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기도 하고 R&I라든지 그다음에 역할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점점 조직이 좀 네, 애자일화 된다고 표현해야 돼요. 조금 세분화되고 혹은 기능 중심과 능력 중심 혹은 이제 권한, 책임의 이런 것들이 뭉쳐졌다, 흩어졌다,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과거 방식의 성과 관리로는 좀 한계가 드러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의 목소리가 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MZ 세대라고 표현이 되는 그 이제 밀레니엄 이후 세대들이 디지털이나 글로벌 문화에 좀 익숙한 세대들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자율적이고 수평적 조직 문화 그리고 경력보다는 경험 그다음에 단기적 이익에 좀 집중하거나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회사에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도 성과 관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개선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성과 관리 트렌드도 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보상과 인재선별 중심의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은 코칭이라든지 인재개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평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보상과 연계시킬지가 거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이 그 공통의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한계점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 절대평가나 혹은 서술형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요. 평가 프로세스도 회사에 맞게끔 네, 조금 심플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 꽂히는 것보다는 탑다운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혹은 그 어떤 그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각 조직이 어떤 핵심 성과들을 만들 것이며 미션들을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지를 하는 얼라인먼트가 더 중요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도 과거에는 좀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었던 개인 중심의 이런 목표였다라고 하면 조직 성과 중심의 이런 공개적이고 투명한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평가 사이클에 1년에 한 번 평가한다라든지
상사가 그냥 하향 평가를 한다라든지 이런 평가 중심에서 피드백이 상시 구조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평가 제도를 좀 전환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리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들이 향후에는 코칭이나 인재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성과 관리의 트렌드도 이런 형태로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6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이제 스마트라는 개념, 뭐 구체적이어야 된다. 혹은 뭐 타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보다는 유연하게 목표 관리가 회사나 회사 전략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맞게끔 유연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성과 관리가 조금 촘촘하게 매니지먼트 될 수 있는 형태로도 요즘 많이 좀 시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라는 시점에서 저희는 이제 포용성과 다양성이라고 표현이 좀 되는데요. 그 DEI라고 표현되는 이제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이런 구성원들, 다양한 조합들이 좀 구성원들이 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도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혹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선별을 하다 보니 능력 중심으로 이런 조직들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 그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워라밸들도 좀 많이 좀 강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직원들의 몰입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인식들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평가도 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협업 중심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나의 키워드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그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트렌드의 하나의 요소로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성과 관리 제도도 이제 각각의 요소에서도 조금 많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기존의 성과 관리 체계에서 역할 전환에 맞는 직급 체계, 그러니까 역할 중심의 직급 체계로 많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4대 가처분라고 불리어지는 계층 구분이 그 계층 구분에 따라서 과거에는 역할 전환이 명확하게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요새는 그런 역할 전환이 많이 좀 희석이 되다 보니 정확하게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구조, 구분자에서 직급을 나눠야겠다. 그리고 산업 특성에 맞게끔 성장 단계를 좀 배치해야겠다. 일률적인 이런 직급 체계보다는 조금 사업이라든지 회사에 맞는 혹은 시대 흐름에 맞는 이런 성장 단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줄 세우기, 보상 중심의 평가보다는 성장이라든지 피드백 중심의 평가로 넘어가다 보니 절대 평가로의 전환을 많은 기업들이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는 결국에는 내부의 경쟁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그 인원들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초점이었다라고 하면 보상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게 초점이었다라고 하면 절대 평가는 절대 기준에 의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걸 고민하는 게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거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뭐 절대평가와 맞물려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 육성 중심의 피드백이 좀 강조되는 이런 평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요새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상에 대한 흐름도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계적으로 뭐 평가를 보상과 연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지향하기도 하고요. 별도 보상이라든지 캘리브레이션 세션을 활용해서 조직장에게 뭐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캐파들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이런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들도 일부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사례도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성과관리 제도를 설계하는데 이제 포인트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일단은 성과 관리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성과와 행동이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회사들의 컨설팅을 좀 다니다 보면 특히 역량 항목 쪽에서 저는 성격, 지식, 스킬 등이 들어가 있는 역량 항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들이 좀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성장에는 조금 도움이 좀 되지 않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채용 시에 기본급 설정이라든지 능력 중심의 이런 기본급들을 만들어낼 때 일부 활용해야 되고요. 평가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행동들, 그리고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행동들을 중심으로 역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행동들이 발현되는 결국의 결과물들을 성과로 평가하는 게 성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와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성과 관리의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과 평가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요거 좀 시간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평가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예시가 있는데요. 이건 성과다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성과로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성과라고 인정되는 것만 채팅창에 좀 올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14, 네, 689번. 네, 13, 네, 1689. 네. 네, 한 30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작성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자, 네. 음.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1번, 4번, 6번, 네, 8번 요 정도까지는 좀 선택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제시드리는 답은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해답 쪽에 좀 가깝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성과입니다라는 것들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크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뭐 1번 같은 경우에 금년 영업 목표를 15억 달성하는 것. 뭐 이거는 뭐 영업 쪽에서 자주 네,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성과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것만으로 네, 성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교육 이수를 통해서 어떠한 네, 그 액션이 취해져서 어떤 회사에 기여하는 무언가가 있기 전까지는 교육 이수만으로 성과다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성과로 인정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기반이라든지 연구개발 연구 기반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나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어떤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스킬이 늘어남에 따라 스킬이 늘어나는 것들이 바로 업무에 조금 연계되거나 업무에서 활용되거나 혹은 그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직무가 있는 그 직무 중심의 회사인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도 네, 성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중심의 회사에서 저런 것들을 성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영업사원이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들었다라고 해서 성과로 인정해 버리게 되면 그게 발현되지 않은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영업에 도움이 됐는지를 측정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교육을 들었다라는 것보다는 교육 이후에 그걸 활용해서 얼마만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히려 측정해 주는 게 조금 더 좋고요. 하지만 이제 엔지니어 기반이라든지 연구개발 기관, 그러니까 중심의 이런 직무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나 그 연구 개발자들의 직무 특성상 배운 내용들을 업무에 일부 녹여서 쓰는 것들을 굉장히 조금 선호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도 일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중에 과거에 어떤 언어를 배웠던 코딩을 하시는 분이 과거의 언어만 배웠던 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업무 코딩하는 데 있어 새로운 언어를 코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또 성과로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과로 인정하는 기업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격리사원이 매달 반복적으로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성과입니다. 성과인데 성과가 좀 작은 영역입니다. 성과라고 격리사원이 저런 목표를 목표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격리사원이 쓸 수 있는 목표는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 격리사원의 계층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뭐 차부장급이 저런 내용을 목표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주니어 쪽에서 어, 업무의 루틴한 업무가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성과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 정도만 쓰는 용도이고요. 차부장님들이 저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은 조금 좀, 네,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네, 유도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성과인데요. 매니저가 부하 육성을 하기 위해서 3개년 육성 플랜을 수립했고, 그러니까 각 연도별로 어떤 마일드스톤에 따라서 어떤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목표가 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런 내용들은 좀 성과로 봐야 됩니다.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사들을 정기적으로 월 몇 회 이상 방문하는 것들은 보통은 성과를 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런 것들을 지표로 좀 지표나 목표로 좀 설정해 버리게 되면 영업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혹은 엔지니어 분들이 가기 편안한 이런 고객사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횟수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도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어,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지표들을 성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들의 콜수라고 불려지는 의사를 얼마만큼 만났는지에 대한 미팅 건수를 보통 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코스를 측정해서 평가로 연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무수한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그 병원에 납품이 되거나 혹은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경험적인 이런 결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를 그냥 성과로 인정해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안건 없이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미팅 자체를 굉장히 가치롭게 보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 얼마만큼의 미팅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고객 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률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것도 과거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축적되어 있는 이제 경험적인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몇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몇 건의 이런 것들을 방문해야 되고, 몇 건의 제안을 해야 되고, 제안을 위해서 몇 건을 방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확률이 프로세스적으로 존재를 할 때는 저런 것들을 좀 성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 건을 제안했는지, 한 달에 몇 건을 수주했는지 이런 것들을 일부 지표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영업 직무가 아니지만 지인을 통해서 K사와 계약을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건 본인에게 회사에서 기대하는 역할 외에 무언가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성과이기는 한데 성과 평가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역할 외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6번 같은 상태에서는 네, 별도의 인센티브라든지 별도의 포상금을 주는 형태로 성과를 조금 취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평가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도 네, 회사에 이틀 동안 회사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다라는 내용은 일단 빈도라든지 365일 중에 단 이틀만 일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성과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 K씨를 차세대 매니저로 좀 육성시켰다라는 저 관점은 일단은 4번과 좀 다른 점은 4번은 부하들을 조금 육성하기 위해서 매니저가 육성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그 타임라인을 잘 지켰는지
를 성과로는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까지도 성과 평가의 안으로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네, 아니요 쪽에 좀 가깝습니다. 이유는 이 매니저로 육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매니저보다는 부하 직원 K씨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의욕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좌지우지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직책자의 네, 성과평가 안에 어떤 요소로 넣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성과평가의 영역으로 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죠. IT 기업이라든지 혹은 신약 개발을 하는 어떤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평가 사이클과 그 이제 프로젝트의 텀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단계까지, 그러니까 연내에 어느 단계까지 어떤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좀 기술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성과평가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의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는 조직에 공헌하는가 아닌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과물이 있는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평가 가능한 상태인가라는 것이 성과평가의 대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회사나 산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성과로서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건 반드시 목표로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설정할 수 있는 목표의 유형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에 내부 합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건 성과지만 우리 회사에서 이거는 성과평가 안에 목표로 인정하겠어,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매니지먼트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있어야지 일률적인 그런 가이드라든지, 이런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대상이나든지 어떤 걸 네, 목표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내부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내부 합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떠한 걸 성과평가에 성과로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쓸 수 있겠어 라는 것들은 인사에서 경영과 커뮤니케이션 혹은 매니지먼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들어내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연계와 성과의 크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목표가 전사 목표부터 개인 목표까지 얼라인되지 않으면 성과를 측정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는데 개개인의 목표가 다 달성돼 버리는 상태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의 목표와 개개인의 목표가 얼마만큼 잘 연계되는지가 가장 측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평가 쪽보다는 목표 설정 쪽에 에너지를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합의하거나 온라인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촘촘한 프로세스들을 얼마만큼 설계하는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 이제 측정 영역에서도 목표의 달성도하고 목표의 크기 혹은 난이도 이런 것들을 어, 어떻게 측정해 줄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헌도를 보통 저희는 면이라고 하는 거에 표현을 좀 하는데요. 이 면으로 평가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성과의 크기도 동일하다라고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성과의 크기는 결국에는 목표의 크기는 결국에는 계층에게 기대되어지는 역할이라든지 그들에게 부여지는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달성도뿐만 아니라 목표의 어려움이나 크기들도 고려되어야지만 네, 성과를 정확하게 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헌도 저희가 면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달성도라는 축도 있지만 하나는 난이도의 축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이도라는 건 각 등급에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정의이고요. 달성 기준의 레벨의 어려움이나 쉬움을 좀 표현하는 예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어떠한 지역 할당을 맡아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한 명은 뭐라 그럴까, 영업이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쪽에서 영업을 하는 분과 영업 환경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분은 시장에 접근하는 난이도라든지 어려움들이 일부 난이도에서 보정이 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 똑같은 영업사원이지만 대리님과 부장님이 가져가야 되는 목표의 크기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수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려운 시장을 가져가되 수치를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난이도를 통해서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예, 그 밸런스 있게 조금 설정하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성과 공헌도는 난이도나 달성도를 확인해 가면서 면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달성도는, 그러니까 성과는 면으로 조금 측정되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많은 회사들이 이런 그 성과 공헌도를 면으로 측정하지 않아서 오는 오류들이 좀 일부는 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 경험이 많은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고객이 많기 때문에, 조금 루틴한 업무라든지, 조금 대응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경험으로서 그런 것들이 커버하는 이런 기업들을 대다수 갖고 있고요. 신입 멤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담당 고객들을 부여받지 못하면 신규 개척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젊은 멤버들이 빠르게 성장하거나 일을 배우기 위해선 루틴한 업무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클리어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많이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믹싱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들도 기업 리스트도 조금 멤버들에게 좀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고요. 혹은 네, 저렇게 이제 난이도나 달성도를 줌으로써 기대 역할에 따라 목표를 부여한다거나 혹은 네, 수치를 좀 조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기준은 조직 내에서 기대하는 역할 등급에 따라서 좀 네, 난이도를 좀 설정해 주는. 그래서 동일한 목표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서 난이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목표의 우선순위도 조금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저희는 비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중 설정의 기준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그럼 상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기대의 크기 등이 조금 비중의 기준이 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나에게 어떤 것들이 더 기대되어지는가를 명확히 수치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비중이 크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업무 중에 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비중이 높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 기대하고 있는 역할 대비 내 목표 안에서 긴급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면서 목표들이 좀 기술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은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뭐 딱 떨어지는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의 비중의 합이 100이 되는 것들이 좋습니다. 다만 1%나 2% 단위로 목표의 비중을 설정하게 되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목표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12%와 13%의 차이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규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보통 비중의 단위는 5% 단위로 설정하는 것들이 조금 좀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도 5% 단위로 비중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무엇을 더 우선시 하실지를 비중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좀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한가, 어떤 목표가 더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하는가가 결국에는 목표의 비중을 결정하는 단위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 목표가 정확하게 측정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써야 합니다. 특히 정성 목표,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 목표보다는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 목표가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목표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달성된 모습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적혀 있을수록 평가는 조금 더 평가하기 쉬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기 제품별 매출 계획을 작성한다라고 저렇게 쓰게 되면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작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목표가 써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평가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 저 5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목표를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저런 것들을 맞췄는지, 어떠한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측정될 수 있게끔 목표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금 가이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그렇게 명확하게 적었다라고 하면 달성 기준도 그에 따라서 명확하게 좀 적혀 있어야 됩니다. 목표 달성의 기준을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의 공통 적용의 내용들을 만들어 놔야지만 현업에서도 이게 어느 수준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거에 맞게끔 목표가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달성 기준에 대한 가이드가 좀 명확해야 되고 정성 목표의 경우에 특히 어떻게 가이드를 써야 되는지를 인사가 좀 고민해서 그런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달성 기준은 의미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달성 기준이 명확하게 가이드되는지가 평가가 객관화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정확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달성 기준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세미나 교재 안에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좀 방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성적인 목표의 달성 기준들을 쓰는 것,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담당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쓰시는 훈련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가가 납득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좀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나 이런 것들은 객관성을 좀 많이 높여야 되고, 그리고 평소의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평가가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모니터링 지표에 의해서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측정 쪽에 좀 가깝고요. 평가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평가자 주관이 일부 좀 개입이 돼서 저 상태를 보고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수준인지를 그러니까 체크하는 게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납득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의 명확성, 객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에서의 신뢰관계를 피평가자의 신뢰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일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평가자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내리거나 일방적으로 면담을 해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하지 않던 목표 설정 면담이라는 것들에 대한 목표 설정 시에 에너지들을 좀 많이 넣는 거예요. 많이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 설정 면담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목표들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를 주고 개인이 써온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면담을 통해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자유도도 일부는 그러니까 목표 설정에 대한 자율성도 일부는 좀 부여하지만 결국에는 매니지먼트가 조금 뭐라 그럴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목표들을 정확성 높게끔 설정할 수 있게끔 하나의 도구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목표 설정 면담에서 개개인에 대한 기대라든지 성장을 위한 어떤 목표들도 일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도 일부는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개인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일단은 평가의 납득감을 높이기 위해서 개개인의 목표, 오픈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는 오픈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픈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개인 목표도 팀원끼리 서로 공유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목표를 공유한다라는 건 뭐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떤 목표를 1년 동안 갖고 가는지 혹은 단기 동안 갖고 가는지를 알고 그걸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팀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순기능도 좀 일부는 존재하고요. 목표가 공개됨으로써 타 멤버가 안일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일부는 조금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평가나 면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지, 목표 대비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면담에서 좀 확인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에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공동으로 하는 무언가의 프로세스들이 계속 좀 마련이 되면 프로세스의 투명성은 높아진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이케아의 사례인데요. 개인 목표를 상사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과 상사가 철저하게 대화하고 어떻게 보면 면담을 통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써가면서 개인 목표를 좀 씁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대치를 좀 줄여가면서 기대치에 대한 갭을 좀 줄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피평가자가 하고 싶은 것, 이 내용들의 어떤 조화 융합이 목표에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될 수 있게끔 시간 투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들도 많이 지원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만들어서 1년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이런 과정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어놓은 목표와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목표 대비 자신의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성취감이라든지, 부족한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로 좀 적게끔 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자 리뷰하면서 피드백 받는 이런 형태로 이케아에서는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목표를 공유하는 사례도 좀 공유를 좀 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단위로 전사 조직 목표에 대해서 어, 전사 목표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개인 목표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오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그 2주 동안 그 글로벌 헤드쿼터에서 만들어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개인에게 다 공유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있고, 분기별로 조직 목표나 이런 것들이 변하거나 혹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목표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오픈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장치적으로 좀 마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립한 목표도 이제 전 직원에게 공유한. 개인 목표가 오픈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아니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조금 그거에 대한 자정작용을 좀 만들어 놓고요. 선순환 구조로서는 도전적인 목표라든지 핵심 업무에 관련된 목표들이 공유됨으로써 조금 다른 사람이 그런 목표를 보면서 도와줄 수도 있게끔 하는 이 협업을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일부는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목표의 순기능은 이런 이제 아니라는 목표 설정에 대한 어, 그 어떤 이제 자정작용과 함께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굉장히 조금 유용하게 좀 사용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를 공유할 때는 목표의 난이도나 부하량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성과의 크기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목표의 내용, 그리고 어느 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만 하게 함으로써 목표 수준이나 정합성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를 이렇게 세웠네, 저렇게 세웠네에 대한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게 목표 공유 프로세스가 아니라 결국에는 저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좀 설정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협업을 유도하는 어떤 툴로서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공유의 수준을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안 하니만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수치라든지 그러니까 목표의 그 난이도라든지 부하량 혹은 때때로는 달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않고 목표의 내용, 비중 이런 것들만 공유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가 및 면담 사례는 뭐 요새 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 가면서 이런 자기 평가나 면담들을 좀 하고 계셔서 이제 IBM 사례를 좀 들고 오기는 했는데, 성과 평가는 일단 데이터가 계속해서 좀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증명하고, 그러니까 멤버가 자기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쓰거나 혹은 프로젝트의 이런 내용들을 어떤 요약 보고서 형태로 쓰거나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백데이터들을 스스로 좀 증명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IBM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영양평가는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네, 영양평가를 좀 실시하고, 이런 그 IBM의 영양평가는 보통은, 네, 육성 자료로서 좀 활용되지, 평가나 보상 쪽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해 가시면서. 결국에 이런 평가 면담은 철저하게 보상 중심보다는, 네, 육성 중심으로 좀 많이 설계가 좀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평가의 순서도 성과 관리를 위해서 조금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평가자의 순서를 고민하는 건 평가마다 평가의 순서를 좀 달리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과 평가의 경우 일단은 어떠한 결과물이 있고 그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여럿이어서 그분들의 평가의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좀 됩니다. 일단은 성과평가의 경우 근거가 명확한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평가자가 네, 평가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서 결과가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1차 평가자의 평가를 가지고 그 차상위 상사들이 평가 결과를 협의하는 방식이 가장 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공통의 의견으로 평가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역량평가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으로 그 사람을 관찰해서 평가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가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장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평가 비중이 가장 높게 설정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평가자 순서도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많은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죠. 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사평가로 할 것인가, 다면평가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논의가 많습니다. 다만, 상사평가가 어울리는 평가가 있고요. 다면평가가 어울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면평가가 가지고 있는 득실이 명확하고, 성과평가가 가지고 있는 득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평가 기법은 조금 달리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내부에 이제 대한민국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상사 평가는 일부 인사고과에서 좀 많이 쓰이고요. 다면 평가는 일부 역량 평가나 혹은 리더십 진단이라든지 개개인의 성장 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다면 평가를 좀 많이 쓰입니다. 다면 평가가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다면 평가를 하든 이제 자문평가에 참여해 주시는 이제 평가자분들이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평가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올곧이 받아서 인사고과나 이런 쪽에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성공의 키포인트가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익명성의 반대급부가 평가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막 평가해도 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이면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인사고과에 다면 평가를 넣기는 그렇게 조금 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성 자료라든지 다양한 관점들이 좀 필요해서 인사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는 다면 평가를 좀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평가 중심에서 어떻게 평가자들을 구성할 것인지, 평가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두 평가의 메리트, 디메리트는 뭐 적혀져 있는 화면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거 바로는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동료평가, 그러니까 다면평가 중심의 동료평가들을 좀 많이 넣는데요. 기존에 이제 상사 중심의 하향평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우리도 조금, 네, 동료를 평가했으면 좋겠어. 혹은 상사를 평가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의견들을 받는 이런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나 승진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근무 형태가 조금 스마트 워킹으로 많이 전환되는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근과 재택근무, 그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 그 상황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협업 과정에서도 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 대 담당자로 협업을 하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협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의견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이런 흐름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넣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동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저 캘리브레이션과 리뷰 세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료들의 의견들이 뭐 수치화돼서 평가된다라기보다는 에세이 형태로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주관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상사가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새 좀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료 평가 시 가장 중요한 건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상대평가 쪽보다는 에세이 형태의 절대평가 중심이어야 되고 조율이라는 핵심 프로세스가 좀 반드시 좀 들어가야지만 동료 평가가 들어왔을 때 평가의 신뢰도나 공정성이 좀 담보가 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그러니까 평가자들마다 평가 기준을 일치하는 이런 장치들도 일부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자마다는 평가를 바라보는 척도, 평가를 바라보는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시야나 관점에 의해서 평가가 다른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관적인 평가가 많은 역량 평가의 경우에 혹은 성과 평가도 뭐 팀 단위의 조율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조율 미팅 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직전에 평가자들끼리 평가 기준을 합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만드는 게 좀 키포인트인데요. 그런 조율 미팅을 통해서 평가자들 간의 평가 기준을 합의하고 그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 주기에 따라서도 이런 이제 저희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평가 기준을 그러니까 평가 사이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보상의 주기나 사업의 흐름 특징, 업무, 그다음에 회계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 메릿 디메릿을 조금 비교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애자일이라든지 이런 OKR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평가 주기를 좀 짧게 가겠다라는 게 키포인트인데 가장 그 OKR이나 이런 애자일 평가의 가장 큰 단점은 보상과 연계가 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상과 연계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평가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연단위 평가인 경우에는 연단위 평가로 보상이나 승진과 연계하기는 좀 쉽지만 목표가 그 외부 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거나 혹은 전략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어, 어떻게 보면 그 목표에 반영하기가 좋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거가 더 효과적인지 실인지 득인지 그리고 그 목표 설정의 주기가 짧으면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업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 직책자들의 매니지먼트 레벨은 어떤지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이런 평가 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메리트메이트 내용은 안에 읽어보시면 설정 충분히 좀 이해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화면으로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로 할 것인가 절대평가로 할 것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과거에 이제 상대평가 중심의 보상의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평가 방식이 많았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2020년대 들어서는 많은 기업들, 그 2010년대 후반부터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는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피드백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보니 상대평가는 피드백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절대평가가 더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절대평가로 도달하는 방식에 절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극복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관대화 현상이라든지 혹은 목표를 안일하게 잡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보상에서는 결국에는 서열화나 등급 배분으로 조정돼서 결국에 상대평가로 인식되는 이런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절대평가로의 전환의 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가 결과가 간대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기준 조율회의라든지 전사평가 등급을 설정할 때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보상이 되지 않게끔 연계성을 좀 떨어뜨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을 사례로 좀 봤을 때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우려되는 과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거든요. 평가가 간대해야 된다. 평가가 간대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 그리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평가자들의 평가 역량이 미흡한 경우에 절대평가로 전환이 어렵다. 이런 네 가지의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관대하는 뭐 최고 등급의 비율을 조금 정해놓고 그 의미형 그 상한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주지 못하는 그런 비중을 설정하는 회사, 비율을 설정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서열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단어로 평가 등급을 바꾸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적인 인건비 상승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조직별로 총액 인건비를 버젯을 정해주고 그 버젯을 바탕으로 이제 본부장이라든지 더 위에 있는 이제 그 조직의 책임자가 분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도 일부는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 시뮬레이션도 일부 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조금,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 기준 조율의 피드백, 다면 평가, 그 특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평가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유형별로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한다거나 평가자 대상 이제 평가 레포트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도 일부 있고요. 평가 역량이 미흡한 경우에는 인사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 관련된 교육들을 조금 직책자들에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전체에 대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서 이 사례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특이한 건 일단은 평가 결과 조율회의는 평가돼서 올라온 결과를 바탕으로 전사 차원에서 경영진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쭉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성과가 좋지 않은데 일부 특정 부서가 성과가 좋아서 다 개인 성과가 좀 높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평가 등급을 내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조금 기여도가 높다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목표 설정이 조금 과도하게 되어 있고 어려운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에는 그 조직 단위별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전사 조정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영의 협의, 그러니까 뭐 본부장 단위에서 협의, 더 윗분의 부문장 단위에서 협의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조정되고 결국엔 대표이사님의 의사결정권에 의해서 승인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가 평가결과 조율회의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도하게 관대화되고 있는 평가를 일부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캘리브레이션 미팅인데요. 보통 CM 미팅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국내 대기업들도 이런 CM 미팅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OKR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그리고 최종 등급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그 각 본부 단위나 혹은 더 세분화된 센터 단위나 뭐 어떤 조직 단위별로 목표의 수준이라든지 평가의 근거 자료들을 꺼내놓고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1차 평가자들이 그 캘리브레이션 미팅에 참여를 하고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를 조율 조정하는 이런 방식이 캘리브레이션 미팅의 모습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하점 평가나 최상위 등급의 평가에 그 기준부터 합의를 하고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좀 가운데 평가 등급을 합의할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합의될 수 있게끔 조직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캘리브레이션 미팅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성향들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육성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매니지먼트 팀 내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도 일률적인 보상보다는 많은 방식의 보상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절대평가 후 인원 배분에 따라서 상대 배분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기업에서는 조직장이 임금 인상률, 정해져 있는 버짓 내에서 임금 인상률을 적용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고
어, 그 다른 방법은 절대평가 후 이제 상승률에 따라 평가 등급을 등급화해서 그 상승률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장단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후 인원 배분에 따른 상대 배분은 평가는 절대평가로 했는데 결국에 배분은 상대 배분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멤버 입장에서는 우리는 상대평가야라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단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직장의 임금 인상률을 책정해주는 방식에서는 인사가 뒤쪽에 백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짓을 어떻게 내려줄 것인가, 그리고 배분에 따른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뒤쪽에서 인사가 다 백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 장치들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해도 일부 임금 억제는 할 수 있는데 전사 지원을 계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평가관대회가 있을 때 보상 차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단점들도 같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는 보상과 연계시킬 것인가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실제 이제 제도 설계 사례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설명드리는 기업은 100명 규모의 IT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던 배경은 일단은 시장에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IPO를 통해서 회사를 조금 더 외형적 성장을 조금 높이고 싶다. 그 과정에서 인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도화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신인사제도의 컨셉도 동반성장, 회사, 개인, 조직이 동반성장하는 것들을 좀 지원하는 인사제도였으면 좋겠고,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평가자, 피평가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피드백이 좀 원활하고, 변화를 인지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조직 내 노하우들이 좀 계속해서 좀 쌓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평가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네, 주였습니다. 평가 제도를 기준으로 이제 역할 중심의 이런 직급 체계와 우수 인재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상 체계로 좀 바꿔가겠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평가 주기를 보면 네, 여기 분기 단위로 평가가 좀 설정이 좀 되어 있고요. 네, 분기 단위로 목표 수정이 좀 될 수 있게끔 하는 중간에 목표 업데이트. 목표 진척상은 쿼터별로 관리하고 평가 주기도 굉장히 좀 빠른데 목표 설정이라든지 변화에 좀 대응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쓴 기업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툴을 통해서 상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 쿼터마다 해야 되는 프로젝트와 타스크들이 계속해서 리스트업되고 그 리스트업에 따라서 목표 설정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비중이 조정되는 이런 형태가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평가는 이제 반기 단위로 평가가 좀 되게끔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달성도가 기입이 되어 있는 게 평가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반기 단위로 하되 목표 관리는 분기 단위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달성 기준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이제 목표를 쓰는 과정에서부터 저 달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가이드해 가면서 목표가 설정되게끔 했고 내용을 보면 일단은 정량적인 목표와 정성적인 그러니까 도전 목표와 항상 목표라고 불려지는 정량 목표와 정성 목표가 조금 기대 수준이 좀 다르게 좀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정량적인 목표는 도전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어 있고요. 정성적인 목표는 그 기대 수준을 적고 기대 수준을 완수하는 형태면 네, 정량적인 달성 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다라는 메시지가 좀 명확하게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 이제 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지수도 목표를 완수하게 되면 항상 목표는 1.0이 되고요. 도전 목표는 달성하게 되면 1.1이 되게끔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정량과 정성의 목표의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달성 기준이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항상 목표나 정성 목표는 어떤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100에 가까워지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달성한다라고 해도 100을 넘어가는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량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치를
뭐 딱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목표치를 넘어가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을 하기로 했으면 10억을 맞추거나 10억을 넘어가는 이런 목표, 달성했다의 이미지는 그 수치를 맞추거나 수치를 넘어가는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엔 100%보다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량과 정성의 목표는 한 단계 차이가 좀 나야 된다. 평가 등급에서는 그런 것들이 달성 기준에도 명확하게 조금 부여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업의 목표를 조금 목표 기술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직무별로 네, 혹은 PM이나 멤버일 때에 그러니까 계층의 차이에 따라서 목표의 기술 내용들을 좀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통해서 멤버들이 목표 작성 시에 그런 예시들을 보면서 멤버들이 목표를 작성할 때 착안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목표 설정 조율 회의도 만들어서 목표가 안일하게 설정되는 걸 방지하고 협업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내용들도 네, 조율 회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온라인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개개인이 안일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좀 지향하면서 전사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좀 맞닿게끔 하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목표 설정 조율 회의를 통해서 매니지먼트가 조금 목표 설정에서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이 좀 많습니다. 확인 면담, 확정 면담,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에 많은 에너지를 좀 투입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 과정에서도 역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평가 기준 조율을 통해서 사전에 기준을 조율하고 그 가이드대로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영양평가 같은 경우에는 영양평가 조율회의는 기준조율회의라고 좀 의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샘플 인재를 하나 올려놓고 평가자들이 어, 개개인의 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보고 그걸 합의하는 방식이 영양평가 기준조율회의입니다. 앞에 지금 질문 중에 이제 목표 설정은 탑다운 방식만 진행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일단은 목표 설정 조율회의의 이 목표 설정 이 프로세스를 보면 조직 목표부터 탑다운 돼서 내려와서 개인 목표가 목표 내용 면담을 확인하고 개개인이 쓴 목표를 바탕으로 조율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수정 내용이 필요하면 피드백하는 구조. 그래서 탑다운에서 바텀업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구조가 목표 설정 안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조율은 이렇게 좀 운영이 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회사도 피드백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좀 진행을 했고, 다만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중복 구간을 일부 좀 만들어서 본부장이나 경영에서 판단해서 평가 등급을 내릴 수 있게끔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서 임금이나 승진에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평가 사이클에 따라서 목표 설정, 그다음에 평가 관련된 교육들도 계속해서 좀 직책자들을 여러 차례 좀 교육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데이터 축적 관리인데요. 설계된 역량 평가와 고성과자들의 성과들을 좀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역량 평가의 항목과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역량 평가 결과를 두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성과와 연계하고 그런 그 GP 분석이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저성과자와 고성과자가 역량 항목 간의 평가 점수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항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아예 항목을 지우는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데이터들도 쭉 꾸준히 관리했다 하는 게 네,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이런 축적 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리뉴얼 해가고 있다가 사례 기업의 특징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공식적인 네, 진행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